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오늘 대국민 사기극 이 특별사면 문제부터 특별사면 여러 문제가 있죠. 유시민 문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 여러 문제 좀 현안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어제 특별사면 문제 특별사면이 의결되면서 여러 논란이 좀 생겼네요. 네. 자, 임시 국무회의가 갑자기 11일 어제 잡혀서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부인 정경심,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정무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줄줄이 특별 사면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 대통합 이런 명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부부,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이제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 이게 국민 통합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히려 국민 분열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층 통합인가요? 지지층 통합, 글쎄 지지 통합인지 아니면은 청구서를 빨리 정산하려고 하는 건지, 예. 청구서 정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지금 이제 오히려 더 국론을 분열시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50만 수험생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줬습니까? 예. 이제 입시 제도가 공정할 거라고 믿고 성실 준비한 학생들,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자기 부모님이 이제 조민의 부모처럼 교수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스펙 품앗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조국 정경심처럼 저렇게 과감하게 집에서 컴퓨터로 포토샵을 해가지고 위증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입시에서 사용하고 제출할 거라는 거,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들이 50만 수험생과 함께 가분개죠. 가재, 붕어, 개구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광장에 나와서 뭘 외쳤죠? 조국 구속을 외쳤었습니다. 그게 그랬죠. 저는 아직까지 귓가에 맴돕니다. 네.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렇게 가분개제 나와서 분노했었는데, 이제 겨우 정의가 실현되냐고 했는데 다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짓밟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더 하나 분노하는 건 뭐냐면, 조국 전 대표가 작년 12월에 3심 대법원 확정되고 나서 3일 뒤인가 이제 수감이 됐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2심에서 작년 2월이었죠. 2심에서 법정 구속됐었다 그러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8개월만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건데, 작년 2월에 2심에서 법정 구속됐었으면 1년 반은 이제 형기를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좀 더 가분기들한테 위로가 됐을 건데, 그때 법정 구속 안 시키고 3심에 가서 그것도 며칠 뒤에 구속시켜서 수감 생활하게 만든 거, 이거는 사법 정의가 완전히 형용화됐다, 이제 짓밟혔다,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조국 전 대표 약속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네. 그 이제 장학금 같은 거, 장학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반환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얘기하고 본인이 또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었죠. 장학금 얼마 안 해요. 401만 원에서 두 번 802만 원인데 그거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또 운동학원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전혀 환원 안 하고 있죠. 예. 오히려 운동학원은 지금 모친이 여전히 이사장하고 있고요. 삼촌이 또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을 풀어준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재범에 대한 동기만 키워줄 뿐이다. 그리고 사회 정의가 짓밟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큰 상실감과 허탈감,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조금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 기대하는 사람들마저 배신했다. 기대감마저 배신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명단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이미 분류가 좀 됐던데,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전원 사면됐더군요. 보니까 조국뿐만 아니라 부인 정경심, 그다음에 최광욱, 그다음 백원우, 백원우는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 네. 여기다가 노환중 전 부산 의료원장, 이 조국 딸 특혜 장학금 줬던, 그렇죠. 네. 노환중까지 다 특별 사면이 됐던데,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당시에 조국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 3번인가 있었습니다. 네, 죄질이 좀 나쁘다기도 하고 조국 사태가 큰 여파를 미치니까 사과를 했는데,
조국 관련자들은 정작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자들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검찰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복한 사건이고 조국은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별사면 이 조국 관련된 사태 관련자들을 전원 사면했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사법 이제 절차나 사법의 어떤 결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행위로서 법치를 완전 눌러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이제 후보 있죠. 그때 당시 대선 후보가 조국에 대해서 3번 사과했는데 그때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민주당에서 스스로 자평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8개월 만에 사면함으로써 그리고 조국 관련자들 전부 다 사면 복권시킴으로써 조국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또다시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악질이다.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어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때 했던 거 중에 대표적인 게 차명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예. 헤어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총 6명을 동원해가지고 차명 거래했는데 총 이게 790번 차명 거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90번 차명 거래를 했던 완전히 주식시장의 질서, 자본시장을 완전히 어지럽혔던 근간을 흔들었던 이 정경심 교수가 풀려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동원해가지고 아들에 대한 입시 경력 증명서 전부 다 위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강욱 전 의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조원이죠. 조원에 대한 입시 경력 증명서를 끊어줬는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보니까 조원 판사 물어봤는데 조원은 그 최강욱이 있던 법무부에 어떻게 갔는지 교통편조차 설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전혀 간 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뭐라고 얘기하냐? 검찰에 의해서 표적 수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니 조원이 실제 안 갔다고 법원에서 사실상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게 검찰 보복입니까? 검찰이 무슨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이제 법무부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있던 사람 아무도 조원을 본 적이 없대요. 자, 그런 식으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표적 수사라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로 궤변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씀드리고 예.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윤미향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시죠. 네네. 예, 조국 사태 관련자들 먼저 얘기를 주셨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여권 인사를 분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네. 보니까 윤미향 관련된 건이 있고요. 윤미향을 주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윤미향, 그다음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네. 예,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현재는 민주당 의원이죠. 그 국회에 허위 인턴 등록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던. 그렇죠. 네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걸렸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다 사면이 됐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그렇죠. 이용구도 사면이 됐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한동훈 당시에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했던 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 상당수가 거의 다 사면이 된 것 같은데, 이 윤미향 건은 더군다나 후원금도 반환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후원금 반환지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 윤미향은 굉장히 이게 또 재질이 안 좋은 게요.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 가지고 후원금 받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법원 판결문 보면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쓴 줄 아세요? 요가 학원비에 쓴 게 나와요. 그렇죠. 요가 네. 학원비, 그다음에 또 발 마사지, 그다음에 쇼핑 면세점 가서 쇼핑한 거.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 화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가지고 본인이 호의호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면제를 해준다, 사면시켜준다. 그리고 지금 윤미향 의원이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이제 유죄 판결받은 것에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본인은 계속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예, 그 기사도 나왔을 겁니다. 예, 페북에 그 글을 올렸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거를 형사적인 아주 파렴치한 자범 수준의 죄를 저질러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사건이다. 그리고 자기는 탄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이거는 민주당 좌파들의 전형적인 이제 그 뭐랄까요?
프레임 전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문제인 게 이분이 사실 국회의원 있으면서 이게 본인이 이제 유죄가 되니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예. 사실 무소속 의원이긴 했지만 무소속 의원인 채 이제 민주당과 같이 움직이는 한문처럼 움직이는 그런 이제 특수한 신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일본에 간 거 아십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누구 만나냐면 조총련을 만났었어요. 조총련 산하에 그 행사가 그렇죠. 있었죠. 행사 있었어요. 근데 우리로 하면 관동 대지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말 그게 아주 내용이 좋지 않고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조총련 행사에 갈 때 외교부에 연락을 하고 갑니다. 네네. 만약에 처음부터 조총련 행사 간다 그랬으면 외교부가 협조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외교부에 연락해서 어떻게 했느냐? 공항에서 숙소까지 의전을 받아요. 차량이 제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조총련 행사에만 갔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에는 참석 안 합니다. 또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시민단체 간의 행사에도 참석 안 하고 딱 요 하나만 네. 조총련 행사에만 참석하고 돌아와요. 근데 조총련이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 행사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외교부의 의전을 받으면서 자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파렴치한 저지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 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민 분열의 공론 분열의 최정점에 있는 인사가 바로 이 윤미향과 조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미향 남편 이야기도 댓글에서 프리소너님이었나요?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윤미향 남편 이야기도 하네요. 윤미향 남편 김삼석이라고 있죠. 남매 간첩단 맞아요. 사건의 맞아요. 주역들이죠. 집안 자체가 간첩단 사건, 간첩과 관련 행위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기 동부연합, 뭐 이석기 그룹의 라인에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만큼 깊게 친북 행위자들이지 않습니까? 집안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미향 의원 전 의원을 풀어준 이유가 제가 네. 보기엔 좌파 시민단체가 이번에 네. 대선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도와준 청구서를 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윤미향 전 의원을 풀어준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참 파렴치한 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분은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이분은 지금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임용했다가 결국 이제 유죄받았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은 왜 또 사면시켜 주겠습니까? 아까 윤미향 의원처럼 좌파 시민단체에 대한 청구서를 이제 받아서 정산해 준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의 청구서를 받아서 정산해 준 게 바로 조희연 전 교육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제된 게 아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얘기했는데 이분 네, 정말 네. 지대 안 좋은 게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진짜로. 정말 그 나쁜 거예요. 네. 증거인멸하려고 그 네. 뭐죠 블랙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메모리칩 이거를 없애주는 조건으로 대가로 몇 천만 원을 또 건넸었어요. 그러니까 폭행도 하고 증거도 인멸했다. 아주 나쁜 죄질을 보였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무슨 이제 민간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말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은수미 같은 경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죠. 문제 인물 음수미. 예. 이분은 조폭과 관련된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조폭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김진욱인가요? 김진욱 총리실 정무영역 비서관. 그렇죠. 예. 그분을 임명하려다가 조폭 관련된 이제 경력이 나와서 전과가 나와서 결국 취소가 됐지만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2014년 성남시장 할 때부터 수행 미서를 쭉 해왔던 조폭 관련 전과자예요. 그렇죠. 근데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조폭 관련된 논란이 있던 사람입니다. 조폭에서 제공해준 차라든가 조폭에서 제공해준 이제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냐 뇌물죄로 확정이 돼가지고 2년형을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수미 씨가. 근데 이분이 참 위선적인 게 옛날 대학 시절에서는요 엄청 유명한 학생권이었습니다. 엄청 유명한 학생권이었는데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정치권에 나오면서 조폭 관련되고 또는 뇌물 받고 자 이랬던 이 위선과 민낯 이런 것이 좌파의 실체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은수미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은수미가 과거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건네받았었죠. 경찰로부터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 그다음에 조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혐의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김진욱이라는 인물 이번에 총리실 정무영역 비서관의
임명되려다가 하루 전날에 본인이 사퇴를 하고 지금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수 당시에, 탔죠. 잠수 예. 탔죠. 이게 이제 시작이 2007년부터 시작되잖아요. 풍림 아이원 분당, 그렇죠. 그렇죠. 아이원 오피스텔 사건, 특별 보안업체. 경호단이라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남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또 의전 비상을 하고. 네. 그러면 이 은수미를 사면을 해줬다는 의미는 뭐 정치인 은수미도 있겠지만 과거 성남시장의 전임과 후임이 이런 여러 가지 이권과 관련된 세력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실 이재명과 은수미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인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저는 없어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그거 같아요. 자기도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도 조폭과 관련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제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거기에 대한 이제 동명상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측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 공감대를 할 수 있겠죠. 나도 성남시장 하면서 조폭과 얽혀가지고 참 고생했는데 니도 고생 많았을 거야라고 하면서 예. 야 내가 힘 있을 때 그때 딱 모른 척하고 풀어줄게.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잘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왜 성남시에는 이렇게 조폭과 관련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국제 마피아파, 종합시장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국제 마피아파는 전국적 조직 중에 하나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이고야 참 무서운 그게 조직인. 확대가 된 거죠 이제. 예. 성남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전국을. 뻗어 나간 거네요. 예. 예, 뭐 영화 이제 아수라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이렇게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제일 반대에 있는 사람, 뭘 갈취하고 불법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조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손을 잡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검은 뒷거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남시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조폭 관련된 이 사람인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줬다. 이거는 뭔가 조폭 관련돼가지고 뭔가 공통점 또는 공감대, 공유한 게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면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야권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난처하실 수는 있지만 예,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뇌물 횡령 혐의의 관계자들도 이번에 사면이 됐죠. 문제는 이제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당시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면 대상으로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철회를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실은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송원석 이제 대표가 물론 이제 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같이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문자가 공개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포함시켜서 같이 사면됐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국하고 윤미향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이제 유죄 확정받은 정치인들 풀어주기 위해서는 야 너네들도 같이 풀어줬으니까 그만해. 너네도 같이 풀어서 너네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뭐랄까 자기들의 사면 풀어준 거에 비판을 좀 덜기 위한 그런 이제 공작용 그런 이제 핑계용으로 좀 포함시켜서 풀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많죠. 지금 친범 여권 인사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자기들 어떤 그 부담을 정치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 호구지책 뭐 이런 식으로 호구지책 아니겠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몇몇 섞어가지고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사면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포괄적으로 보면 이번 8.15 특별사면의 성격을 어떤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국 같아요. 조국.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조국을 풀어줬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산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치공학, 두 번째는 청구서, 정산 이렇게 된 거고 첫 번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줘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당 대표를 연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현재 당 대표는 임기가 1년짜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두 달 뒤인가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당 대표 연임 선례가 한 번 있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그것을 동력 삼아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한 번 더 당대표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당대표를 할 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다음 총선에 있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비명 행사를 자기 버전으로 비정 행사할 수 있겠죠. 호남과 수도권에 전부 다 정청래 인사가 아닌 사람들을 싹 다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확고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개헌을 해서 한 번 더 해야지 본인의 중지된 재판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선주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청래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조국을 풀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못하도록 막자. 일단 그렇게 하면은 정청래 당대표에 이끄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호남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당선될 수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노리고 정청래를 막기 위한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구서는요. 이렇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요. 이제 그 채무자가 돈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같이 합니다. 돈 냄새를 금방 하죠.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가장 있을 땐가 없을 땐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연말 가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못 해요. 그래서 가장 힘이 있을 때 이때 빨리 받을 거 받아내자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빨리 내밀어가지고 정사를 빨리 받아내는 그런 식의 계산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혁신당의 움직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의 차기 행보와 관련된 장면인데요. 김준영 조국당 조국 혁신당 의원이 CBS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논의하긴 이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특별사면 결정하기 전에 방송이었습니다. 아직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사면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든 국회의원이든 재보궐선거든 나가야 된다. 양당 구조를 깰 3당, 4당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국의 출정을 지금 사실상 이렇게 공론화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면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복권은 안 시킬 것이다. 사면은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했는데 복권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서울시든 경기도지사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부산시장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재수 이제 해수부 장관이죠. 네네. 전재우 해수부 장관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출마자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고 실제로 관세 협상까지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열고 있는데 그날 동시에 대통령은 관세 협상 그 중요한 관세 협상에 불참을 하고 전재수 이제 해수부 장관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지고 전재수 띄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장에는 선거에는 조국 전 대표가 어슬렁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또는 이제 경기도지사 이쪽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앵커죠. 앵커를 딱 받고 나서 전국 유세를 돌면서 조국 혁신당에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아마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청래 당대표에 이끄는 민주당의 압승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세요. 이번에 이제 조국의 사면, 윤미향의 사면, 그리고 각 여러 인물들, 은수미 뭐 관련된 인물들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간에 특히나 이제 조국 사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일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뭐 크리스마스 사면도 있고 내년 사면도 있으니까 사면을 반대하는 흐름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이미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면 문제가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 추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제 리얼미터 자체 분석도 있고 그렇죠. 여러 정치권이나 네. 사회 비평가들이 분석이 있는데
이 실제로 법률권 내부하고 정세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지지율 하락이 원인은 전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처음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치보복 안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정치보복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민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관세 협상 실패한 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관세 협상했다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졌지만 하루 지나서 찬찬히 따져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협상을 했다라고 해서 이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협상에 응하느냐 지난번보다 더 좋지 않은 우리가 이제 혜택이라보다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것도 관세 협상 실패 이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인사 참사도 있죠. 지금 이준석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갑질의 여왕 이제 강선호 전 후보자,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인사 참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증세 폭탄도 있었습니다. 법인세 1% 올리고 또 이제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했죠. 이런 증세 폭탄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윤미향 풀면서 국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반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춘석 의원이죠.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차명 주식 거래 게이트까지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달아 쭉 터지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라면 이제 끓이면 냄비가 네네. 뚜껑이 끓는 게 99도까지는 하도 안 끓다가 100도 넘어 그때 뚜껑이 떨리지 않습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임계점이죠. 이게 하나 둘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100도 이러면 딱 뚜껑이 더덜 떨리면서 물이 끓는 것처럼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일주일 만에 약 7%포인트가 하락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국민들의 임계점이 이르렀다. 국민들을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조국 윤미향 사면이 거론된다는 게 지난주에 여론이었는데 이미 이제 오늘로서 이제 어제로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제 나오게 되면 이게 더 반영이 되면서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네.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그렇다. 휴가 중이어서 휴가 갔다가 지지율 떨어졌다고요? 대통령실에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권에서는 대통령실도 살짝 흘렸습니다만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보수층이 결집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식의 사실은 분석이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분석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현실에 직시하지 않는 거죠. 왜 타조가 이제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머리를 땅에 박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은 호랑이가 없는 줄 알고. 자, 그런 거와 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봐야죠. 여론이 어떻는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또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제가 앞장서는 사람이 이제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나 또는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또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작업에 들어간 거랑 다름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사면 대상 나중에는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자가 또 하나 있죠. 민노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인사들도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었죠. 지난번에 고용부 노동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이번에 사면 대상들도 건설노조, 화물연대 인사들도 이제 민노총 관계자들인데 민노총 출신에 대해서 특별 배려들이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노총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랬고 지금 공식적으로 그때 지난번에 그렇죠. 탄핵 관련돼 탄핵 이제 촉구하는 거 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민노총이 도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모일 때 민주당 의원들끼리 민주당하고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끼리 모이니까 이게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텅텅 비거나 뭐 200명 모이거나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집회한 자리를 좀 채웠었어요. 자, 이랬었기 때문에 민노총에 대한 청구서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노총은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뭔가 민노총에게 내가 너네들의 어떤 지원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보호를 할게라는 그런 신호를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신호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노총에 뭐가 있죠? 아주 중요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죠. 예. 민노총에 있던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직접 해외에서 받고요. 또 국내에서도 받았었고 또 해외에 나가서 공작금을 받은 게 지금 재판 결과 증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사면해 준 거는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재판까지도 영향을 줘서 간접 혐의가 있는 민노총 간부들까지 저는 풀어주는 또는 이제 또 뭐 공소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황당한 일까지 국가의 어떤 국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안보를 포기하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특별 사면 문제를 먼저 좀 해당 대상자별로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물별 또는 조국 사태 관련 또 문재인 관련 사건, 성남시와 관련된 건 그리고 민노총 건, 야권 인사를 좀 분류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좀 집약해서 다뤘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주한중국 대사가 뭐 내용도 그렇고 한국 고위층 뭐 이런 표현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 쪽에서 예. 최근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시위들 이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고 했고 저번에 그 중국 현지에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그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한교 전 장관이 갖고 그때 전임 그 중국 대사, 중국 대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싱하이밍. 싱하이밍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를 뭐 어떤 단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 제가 그 행사를 주최한 21세기 한중교류협회인데 거기에 제가 임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임원인데 예. 그 행사가 양국 지도자 포럼이에요. 한중 지도자 포럼. 예. 지도자 포럼, 자기 뭐 리더 포럼, 뭐 여성 지도자 포럼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인 포럼도 있고 그중에 지도자 포럼인데 그것은 순수한 민간 외교 단체입니다. 순수하게 민간 외교.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인민외교학회예요. 네. 인민외교학회로서 완전히 민간 외교 단체인데 거기서 싱하이밍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무례했죠. 네. 굉장히 무례해서 논란이 그때 일어났었는데. 뭐 단속하라 뭐 이런 식으로 단속하라 했죠. 이런 식으로 했죠. 예. 근데 그것을 마치 뭐 지침을 받아들인 듯이 이렇게 하니까는 이번에는 그 다이빙 현직 대사가 또 여기서 또 다시 무례한 이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하는 걸 보면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좀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그 상황 속보가 나와서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자, 국내 정치 뉴스 핵심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청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정청래가 6.3 지방선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직접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뭐 이것만 맡은 건 아니고 중앙당 자치분권 정책협의 의장, 세계 한인민주 회의 의장, 뭐 민생연석회의 의장, 여러 가지를 맡네요. 직책 욕심도 많은지 특히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일종의 어떤 성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정청래가 능력에 비해서 참 자리 욕심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자리 욕심. 네, 자리 욕심이 많은 거. 네. 물론 인재 영입위원장 이런 것은 선거 앞두면은 당 대표가 이제 맞습니다. 예. 맞는데 지금 그 정청래가 이거 외에 뭐 다른 직책도 많이 맡았고 그래서 일종의 정청래는 사실 임기가 2년짜리가 아니에요. 1년짜리입니다. 그 이재명이 잔여 임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를 하기 1년짜리니까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뭔가 이 본인도 지금 대권 꿈이 있거든요. 지금 범여권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 저 이재명 다음에 대권 꿈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한 3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조국이고 예. 그다음에 김민석, 정청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정청래가 이번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뭐냐면 개딸들을 접수를 할 수 있다. 개딸도 원래 이재명 그 박찬대 라인이 개딸이 강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개딸들이 아주 그 정청래가 세게 나오니까는 무조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이야기하고 뭐 국민의힘 다 없애버린다고 하고 세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재명은 그렇게까지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집권자가 됐으니까는. 그러니까 개딸들이 정책내한테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갖고 거기다가 이번에 65%가 받았잖아요. 예, 네. 그 책임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뒤에 또 김어준이 있는 거죠. 예. 김어준이 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그 한번 그 주로 세력을 바꿔보자.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지방선거 공천할 때 친명 횡사 될 수 있습니다. 찐명 횡사. 찐명이 오히려 다 횡사할 수가 있어요. 횡사하고 그러면 그 횡재하는 것이 있겠죠. 그때 총선 때 비명 행사, 친명 횡재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횡재는 누가 할 것인가? 저는 김어준계. 김어준계가 아마 이번에 득세를 하지 않을까 지방선거에서. 찐중계가 생겨요? 찐중계가 생겨요. 찐준계가. 아. 그래서 찐중계가 횡재하고 찐명계가 행사하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정말 그 좀 예상 밖으로 집권하자마자 범좌파 진영 안에서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힘이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 보입니다.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지만은 또 그 코스피도 떨어지죠. 네네. 그런데 이재명이 좌파 진영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국이나 윤미향 이 사면하는 과정을 보면은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의 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를 지금 급속히 채워가는 게 김어준하고 정청래 라인이라고 보면은 정청래가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맡았다는 것은 자기 사람들, 김어준의 사람들을 다 그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내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당의 인재위원장 또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직책이 아니고 향후에 일종의 정청래 사단, 특히나 그 뒤에 있는 김어준 사단을 당의 주체 세력으로 만드는데 그 지방선거를 활용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그것을 구축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프레임과 전략이고, 그렇다 보면 이재명 주류 세력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미 그 당직 개편 과정에서 네.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직 개편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을 이제 일단 뭐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심었고 이미 이재명하고는 그 완전히 그 차별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강선우인데 강선우 그때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했잖아요. 그랬죠. 지금 사퇴를 시켰는데도 김어준은 이재명을 향해서 사실상 그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향해서 이게 이재명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모르고 사퇴를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줬어요. 그 김어준은 핀잔을 줬고 정청래는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이렇게 그 강제로 퇴출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바로 정청래가 김어준 TV에 나갔어요. 네. 김어준 TV에 나가서 당무 보고를 합니다. 그 당무 보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당무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사흘인가 후에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고를 또 하나 해요. 이 강선우를 유임을 시켰습니다. 강선우가 장래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강선우를 막 유임시키고 왔습니다. 일종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에게 당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내친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는 강제 사퇴시켰잖아요. 네. 그 사퇴시킨 사람을 김어준 정청래 라인에서 완전히 끌어안아 버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정권 초반에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정권 초반에 이러는 걸 전 처음 봤거든요. 집권 여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시발점이 아닌가. 시발점이다. 그래서 당 내에서 새로운 세력, 당 좌파 진영 밖에 이제 조국이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민주당 안에서도 두 개의 세력으로 지금 양분되는. 이거는 그때는 그전에는 뭐 친명, 비명 해서 친명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떠오른 쪽이 있는 거예요. 미래 권력이고 살아있는 권력. 그러면 항상 미래 권력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리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고 있다. 집권 벌써 2달 만에. 예, 벌써 그래서 저도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정권 자체가 불안하니까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붕괴되면은 뭔가 또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좀 뭐 5개 재판 전부 다 중단돼 있지만은 언제 또 재개돼 속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안한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좌파 안에서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청래를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의 세력과 이재명
지금 현 집권 세력과의 법률권 내부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가 최근에 이제 호남에 굉장히 여기다 힘을 많이 기울이고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정성도 많이 기울이는 걸로는 보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 전남위원장을 맡았어요. 서울에 있는 마포 일대가 아니라 그냥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다져왔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당대표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대표 경선 과정과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도 광주 전남부터 착고해서 계속 챙기고 있는데 관심은 이겁니다. 조국이 오늘 새벽에 이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도 이제 광주 전남 지역, 흔히 말하는 호남 지역에 그간에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권력 투쟁과 함께 당장의 이제 지방선거에서 호남 패권을 둘러싸고 또 정청래와 조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그 자정에 이제 조국이 풀려났죠. 풀려났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참 좀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본인이 무슨 뭐 민주투사로 들어가서 뭐 경살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입시 비리잖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 많은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그 입시 비리 그리고 뭐 권력형 범죄 유죄수감 잘못 막 이런 건데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 놓은 것처럼 이 메시지라고 냈는데 그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당 대표로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당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 지금 감옥에서 간 놓은 사람을 그냥 당 대표 자리로 이제 갖다 주는 게 이게 이름 자체도 조국 혁신당이지만은 이게 완전 사당이죠. 조국당이라는 걸 그대로 12명의 그 국회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냥 그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조국당이 그때 그 지난번 4.10 작년 4.10 총선에서 이 호남에서 다 이겼잖아요. 정당 투표에서 이겼어요. 한 47% 받아가지고 민주당보다 앞섰습니다. 전 지역에서 앞섰고 또 그 다음에 더 담양 그 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당이 최초로 기초단체장을 탄생을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조국당도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도 호남을 이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호남에서 85% 지지를 받았는데 그때 득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조국당에서 후보를 냈으면은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국당에서는 본인들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떤 기득권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호남의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국당에서는. 그런데 원래의 호남 기득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일부 국민의힘 쪽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러면 좌파가 분열되면은 우리가 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겠다. 이렇게 또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참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생각을 한 것이 좌파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좌파는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조국당이 따로 출마를 하고 민주당이 출마를 하더라도 다 연합공천합니다. 연합공천에서 후보 단일화 시켜요. 그렇죠.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나 충청 전부 다 후보 단일화 시키고 다만 호남은 찢어져도 상관없으니까는 호남에서 패권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그 연합공천에서 국민의힘이 더 불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마치 저 여건이 분열을 하면 우리가 유리해. 이건 정말 어림없는 그 이야기고 잘못된 생각이고 호남을 놓고는 호남에서 치열하게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그 지방선거 패권 다툼 결과에 따라서 이 좌파의 그 지형이 그때 결정이 되겠죠. 자, 호남 패권을 둘러싸고는 갈등이 벌어지지만 실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연합전선을 필 거다. 영남, 충청, 수도권 일대는 아마 배분을 하겠죠. 이제 배분을 가지고는 신경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긴장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다만 패권 경쟁은 법률권 내부에 벌어진다. 뭐 그 장면까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현재 이제 국회 과방위원장이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원장을 이제 고소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그 고소를 한 거는 그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 MBC에 출연을 해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뭐 누구의 하수인이다. 하수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게 정말 같은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예. 뇌 구조가 이상하다. 누구 뇌 구조가 이상한지는 그것을 뭐 국민들께서 그때 저 두 사람이 부딪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예. TV 생중계를 많이 보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그 인사할 때부터 두 사람 신경전을 벌이고 그리고 이 여러 그 곳곳에서 막 충돌을 했는데 그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말도 했고 이 그래서 이 모욕적이다. 이 모욕적이라고 해서 그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그 가방위원장을 이제 고발하라는 그런 상태인데 예. 최민희 얘기는 뭔가 지금 어떤 그 오더가 하나 내려간 것 같아요. 오더요. 네, 오더가 내려간 게 뭐냐면은 네. 이준석을 무조건 사퇴시키라는 오더가 내려갔다고 봐요 저는 이준석 사퇴를. 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그 위원장이 이재명 그 정권의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거든요. 예. 이재명 쪽에서 볼 때는 그때 국무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세계 특검 법안을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심의 의결했잖아요. 그때 이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방통법을 개정을 해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또 그 국무회의에서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는 나중에는 국무회의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국무회의 오지 말라고 그랬고 휴가 간다고 휴가 내니까 휴가도 그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갔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눈에 가시 같은 이진숙을 뽑아내는데 그 어떤 그 오다 같은 게 지금 내려져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최민희 그 위원장이 이 법안까지 지금 만들어서 이 방통위법 개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그 위원장이 물러나도록 하는 그런 법안까지 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좀 그 단강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면 이재명 정권, 뭐 범여권, 민주당 포함해서 여권 측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 내쫓기 거기에 오더가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죠. 여러 형태로 압박하고 있는데 물론 법안을 통해서도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로 사실상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법화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를 좀 걸어왔잖아요.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보수 성향의 인사들, KBS, MBC 이사들을 좀 공격을 할 때 법카 썼던 방식으로 공격해서 사퇴를 끌어내고 막 그랬는데 패턴이 좀 비슷한가요? 패턴이 좀 진화가 됐죠. 진화가 됐어요? 진화가 됐어요. 예. 그전에는 김밥 몇 줄, 참 치사죠. 예. 그 속된 말로 치사인데 김밥 몇 줄 가지고 막 꼬투리를 다른 거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니까 김밥으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 이준석 위원장도 지금 빵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빵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 김밥이나 빵이나 이제 비슷한데 진화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법을 바꾸잖아요. 이거 다수당이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 다수당의 법 개정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진화가 됐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번 그 정권은 검찰은 적대사하지만 경찰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많이 확대해 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그랬죠. 그래서 지금 경찰을 이용을 해요. 경찰을 이용을 해서 또 이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진숙 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민희도 고소를 했지만은 지금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민주당이죠. 거기하고 유재성 경찰청장 이 직무 대행을 같이 고소를 했어요. 따로 고소를 했어요. 예. 뭐냐면은 신정훈이 그때 그 행안위를 하면서 이준석 그 위원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이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아마 국가 그 수사본부 본부장에게 유재성이 지시를 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준숙 위원장이 그 두 사람을 그 신정훈하고 유재성 그 대행을 또 다시 고소를 했거든요. 직권남용으로. 직권을 고소를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퇴진을 시킬 그 스스로 사퇴하도록 만들려고 경찰력까지 동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된 겁니다. 처음에 김밥 이런 거에서 지금은 빵 거기다가 그리고 다른 그 법인카드 같은 것은 저도 그 사정을 그때 들어봤는데 뭐냐면은 본인이 대전 MBC 사장이잖아요. 네. 저 지방 MBC 사장들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영 수지를 맞춰야 돼요. 예. 경영 수지 맞추려면 광고나 협찬을 따와야 돼요. 예. 따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때 지방의 그 MBC
대표로 있었는데 지방에는 없어요. 광고 딸 데가. 네. 그리고 워낙 서울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 수도권이 집중이 돼서 없어요. 지방에는. 그래서 전부 다 서울 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경영 추진을 맞추기 위해서 광고나 협찬 받으려면 그러면 서울에 와서 법인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활동을 하려면. 주로 이제 그런 건데 그 중에서 빵 몇 개 이거를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 건데 이 사람을 이제 내쫓는 것이 좀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이재명 정권이 좀 더 악독하다. 속된 말로 악독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진석 위원장이 모욕 혐의로 최면희 거방위원장 고소한 건을 기초로 해서 이 상황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8.15 오늘 새벽에 석방을 아까 됐던 인물 조국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조국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회자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윤미향 문제는 워낙 중대 사안이고 이게 이재명 정권에 상당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박균택이 이야기를 했네요. 민주당 의원이죠. 광주 광산갑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균택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발언한 건데 하나는 조국 전 대표는 세대 맞을 것을 30대 맞았다. 잘못한 것보다 훨씬 매를 많이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떠 있죠. 세대 맞을 행동을 했다고 치면 30대 맞았다고 본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서 그래서 많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조국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나 뭐 2심에서 사실은 유죄를 받고도 법정 구속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된 건들도 지금도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제대로 세대에나 맞았는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 이런 얘기했어요. 진행자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호남 민심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또 약간은 폐마성 발언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조국이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못 누리지 못할 것 같다. 이것은 이제 박균택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네, 박균택도 광주 강산이 그 지역구고, 네. 호남이 지역구고 또 본인이 이 이재명 변호사 중에서도 리더격이에요. 리더격이고 저 이러다가 나중에 지금 이재명 변호사들이 계속 여기저기 그 꽂히고 있는데 변호사파, 변호사계 정치권에 변호사 계파가 하나 탄생하지 않을지 또 변호계네요. 네, 변호계가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입장에서 일종의 기대시킨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세대 맞을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미 30대 맞았다. 자, 박균택은 본인이 고검장 출신입니다. 네. 고검장 출신인데 지금 앞장서서 이 검찰이 전부 다 사건들을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후배 검사들이 전부 다 사건 조작했다. 자기는 이제 검찰에 있다가 고검장까지 하고 나와놓고는 다른 후배 검사들을 전부 다 사건 조작하는 검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이 참 과연 이 본인이 그런 본인의 검사 인생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 검찰이 그럼 조작을 했다고 하면 법원이 그것을 가려줬어야죠. 근데 법원이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 정경심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형을 잔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법원까지 전부 다 그 사건 조작에 그 동조를 한 그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봐줬습니까? 조국 재판 5년 다 끌었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같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같이 구속 안 시켰어요. 정경심 살고 나와서 조국 들어갔습니다. 조국 들어가는 것도 5년이나 있다가 들어갔고 지금 형기 33% 마치고 마치 독립투사처럼 지금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저것을 뭐 가혹한 뭐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건지 저거는 완전히 정치 사면인 게 저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 조국을 지금 했을까? 이재명에게 지금 조국이 넣으면은 굉장히 이재명은 불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물론 나중에 연합공천을 하면 지분 떼줘야죠. 호남에서 싸워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데도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도 석방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는 좌파 진영의 대주주들이 석방을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주주들이? 예, 대주주. 원래 지금 이재명은 주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지 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럼 최근에 보면은 조국을 석방을 하라고 이 백낙청 교수나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원탁회의 참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석방을 요구를 했고 좌파 그 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부 다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조국을 빼라고 요구를 하니까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석방이 됐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로 그거죠. 저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조국 당에서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는데 큰 기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석방을 해줄 수도 있는데 보온을 하라고 그 전에 밀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출마를 시키지 않는 대신 당신이 집권을 하면은 초단계 우리를 빼주는 걸로. 아. 그래서 저 최강욱도 이번에 같이 사면됐잖아요. 그랬죠. 최강욱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의 유튜브에서 조국이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구속되기 직전에 이재명이 조국에게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초단기간에 사면시켜 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예. 예.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서 가로치고 빠졌을 수가 있는 것이 그 대신 조국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마라. 이 가로친 것이 뒤에 부분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 일종의 후보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윤미향 씨도 뭐 마치 이제 저희 사면이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 SNS를 통해서 막 글을 올리잖아요. 네네.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이제 SNS 매일 할 거고 조민 씨까지 다시 SNS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윤미향 조국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그때 짤증나고 불쾌하고 화를 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면은 이게 결국 좌파 정권에는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윤미향 얘기를 했으니까 윤미향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대통령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페북 이미지 혹시 있습니까? 페북 이미지 예, 없나요? 예, 이 대통령이 페북에 예, 지금 저기 떴네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걸 거론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 존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직접 글을 이제 뭐 올렸다고 보고 치고 이게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건 윤미향 사면 문제가 사실은 나오면서 다시 위안부 할머니가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상당한 비난이 지금 윤미향 사면문에서 비난이 있고 더군다나 광복절에 사면을 하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일종의 고려한 정치적 제스처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 플레이죠. 예. 이중 플레이죠. 이게 지금 광복절날 윤미향 씨를 사면을 한 데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천하람 의원이 예.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하는 거하고 예. 같아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 어떻게 광복절날 윤미향을 사면을 하는가? 그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는 뭐 배경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비난이 일어나니까는 저런 글을 올렸는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을 뭐 완전히 해야 된다고 올렸는데 이게 이중 플레이죠. 사면을 하고 그 위안부 할머니가 폭로를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시 이 첨부를 받게 하는 그런 사면을 해줘놓고는 지금 저기다가 저런 SNS 글을 올리는 거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국정 운영을 이중 플레이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고 말만 하고 특검을 막 띄우는 것이나 아니면은 주가 부양을 해서 주택 대신 주식으로 재산을 늘리겠다고 해놓고는 세금 막 올리는 거나 이게 이중 플레이거든요. 이중 플레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윤미향 사면만 나왔으니까 이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사면권 남용 문제가 특히 조국하고 윤미향 문제가 사면이 되면서 사면권 남용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윤미향 사면을 왜 했을까? 그리고 이게 급하게 했을까? 조국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윤미향은 왜 이렇게 사면을 했을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재명의 뒷 배경에는 또 오랜 기간 동안 성남시장 시절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거래를 해온 세력들이 윤미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사실상 윤미향 사면에는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진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뭐 이런 사실 일부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윤미향을 왜 지금 8.15 때 하느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일종의 경기 동부연합의 개입이다. 경기 동부연합이 예. 지금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고 민노총이 이번에 이 정권 교체 자기들 입장에서 정권 교체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예. 그리고 민노총 입김이 여전히 세고 그런데 윤미향의 그 남편이 김삼석이라고 예. 과거에 남매 간첩단 사건 그렇죠. 그 인물이죠. 그런데 예. 김삼섭이 경기 동부연합의 이 상당히 그 어떤 그 간부까지 지냈어요. 예. 근데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의 후배라고 알려져 있죠. 이석기의 그 대학 후배죠. 예. 용인 그 분교 용인 외대 분교. 예.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동부연합의 힘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그 이재명 쪽에도 정진상 씨, 네. 정진상 씨가 경기 동부연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김현지 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동부연합은 곧 민노총과 연결이 되고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양경수 위원장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민노총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윤미향을 이렇게 그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것이 유력하죠. 그 해석 아니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국민적인 그리고 또 8.15에 예. 8.15에 그렇게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 그런 그 배경이 없으면 거대한 정치적인 힘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결국 경기 동부연합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모시고 조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윤미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뭐 정청래 마이웨이부터 시작해서 그 정치권 소식 이진숙 위원장의 최면의 고소권 이런 것들까지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